여기는 암센터 진료실. 정밀 영상과 병리 결과가 모여 환자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의한다. 의료진은 함께 진단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오전 11시 보호자 상담실. 진단이 치료로 이어지려면 신뢰 대화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과 예후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보호자의 마음에 함께 길을 낸다. 세포 검사 상으로는 이런 비만 세포들이 보이기는 해요. 비만 세포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5년 전에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했었잖아요. 5년 전 상황보다는 조금은 더 세포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악성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고양이는 세포의 형태만 보고 예후 판단을 하진 않아요. 이런 강아지나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의 형태를 보고 이 암세포가 더 안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고양이는 그게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세포가 더 나빠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토미가 암치료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봤을 때는 비만 세포종은 90% 이상의 확률로 재발을 한 게 맞고 그리고 재발입니까? 아니면 다시 생긴 거예요? 5년 전 비만 세포종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고양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재발의 병원을 찾은 보호자. 걱정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 마음 앞에서 의료진은 차분히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하나씩 안내한다. 일단 제가 전화로 안내해드린 대로 CT상으로 뭐 재발이나 이런 게 뭐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그쪽에 조형 증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형제가 들어가서 조금 밝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수술 후에 원래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회복 과정에서. 저희는 재발은 아니고 이건 수술 후 변화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근처 림프절들 커져 있거나 이런 데 없었고 그 다음에 비장도 예전이랑 비슷해요. 혹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냥 양성병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 쪽에 또 조그만한 이런 결절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양성병변으로 생각이 돼서 뭐 안 좋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요게 저 이제 치료 계획이에요. 치료 계획이고 빨간색 선이 종양 부위, 빨간색 면적이 치료 부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넓게 잡을 수 있는 데는 좀 넓게 잡았고요. 예, 부작용도 대부분 뭐 뼈나 뭐 신경 이쪽은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별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다 그런 좀 위험 장기를 다 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저희가 본격적으로 처방을 했어요. 처방을 했고 예, 총 36그레이라고 이제 6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치료 잘 할 거고요. 네. 재발이 없도록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 뒤 자라난 연부 조직 6종.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고양이와 보호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향한 원장님의 따뜻한 응원. 그 한마디에 보호자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진다. 마취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12시 방사선 치료실. 의료진은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준비를 마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종양을 향해 닿지만 그 순간에도 모든 시선과 마음은 환자의 안전과 회복에 머물러 있다. 매번 이어지는 방사선 치료. 익숙한 과정일지라도 의료진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다. 치료 부위와 세팅을 다시 확인하고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신중함 속에 환자를 향한 집중이 이어진다. 방사선 치료했던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제 뇌종양, 대뇌 앞쪽에 눈 바로 옆에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발작을 하던 아이였고 종양의 크기는 크진 않은데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마비가 와서 못 걷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로 종양 사이즈를 줄이자라고 해서 정기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3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고 이게 신경질환, 뇌종양이나 척수질환 같은 신경질환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빨리 종양이 작아져야지 다시 걸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보호자님도 많이 초조해 하시고 저희도 좀 초조한 상황입니다. 한번 방사선 치료할 때 이 방사선의 세기를 세게 치료를 하는 프로토콜로 결정을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방사선 치료가 하고 당일날 바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경과를 봐야 되지만 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된 경우에는 또 걷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오후 1시 회의실. 복잡한 케이스 앞에서는 협업이 답이다. 전문 분야별 의료진이 둘러앉는다.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최적의 치료 경로를 도출해낸다. 의뢰가 된 환자예요. 예, 그 유선 종양이 있어가지고 편측 유선 전적출을 했고 7월에 했어요. 7월에 했고 이제 그레이드 3로 이제 나왔어요. 캐니 캔서 유전 PCR에서 클라스 유전자가 변이가 심하게 나와. 그리고 얘가 기저질환으로 폐고혈압이 있고 우심부전이 있고 그리고 간에도 종괴가 있는데 이건 계속 추정 관찰하는데 크게 변화 없어가지고 양성으로 본다라고 동물병원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선암종 그 중에서도 이제 코메도 카시노마로 나왔고 그레이드 3고 MI는 6 나왔고 종양 크기는 3cm 미만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편측만 전절제를 했고 지금 16일 만에 반대쪽에 조그만 결절이 바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수원에서 FNA를 했고 이거 암 재발한 거다라고 판정을 받았고 보호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보호자가 수의대 학부생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2차 수술은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일단 2차 수술 하지 말자 였었어. 마취기 문제 때문에 마취염도와 폭이 둘 다인 것 같아. 일단 두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나는 수술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리스크가 물론 마취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지만 수술의 범위는 두 가지를 고려 중인 하나는 전적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럼펙토미를 하거나. 럼펙토미는 의미 없는 거 알지? 럼펙토미 의미가 없겠지 지금은. 할 거면 전적출 하는 게 낫겠지. 할 거면 전적출. 하나이는 이제 그 수원에서 유선 종양으로 수술을 하고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재발을 했어요.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3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이 암세포가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여러 가지 돌연 변이가 확인이 됐고 맞춰서 약 처방을 하고 있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향후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가 또 심장병이 조금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간도 종양이 있고 해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논의를 하는 자리였었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보호자한테는 아까 연락을 해가지고 수술을 먼저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제 좀 어려운 환자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폐에 종양이 있었어요. 폐에 7cm 정도. 아이 덩치에 비해서는 되게 큰 종양이 있었고 다행히 뭐 임상 증상이 크진 않았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보통 폐에서는 암종, 이제 그 상피세포 유래 암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이제 조직검사 결과, 저희는 조직검사 결과를 두 군데를 보내거든요. 혹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두 군데 보냈는데 둘 다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결합 조직과 같은 그런 유래의 암을 의미하는데 폐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육종이 나와가지고 폐 유래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환자였는데 지금 유래가 어디일까 그래서 기존 기록들을 살펴보고 논문들도 살펴보고 했을 때 결론은 이제 식도의 근육, 평활근 유래 종양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술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그 주변의 방사선 치료까지 연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연이어서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재발을 낮추기 위한 환자입니다. 이 아이는 해외에서 온 그 수술 때문에 들어온 아이인데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많진 않아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치료를 하자라고 했던 결정을 한 케이스였어요. 세찬 원장님이랑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직원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항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의 모습이 대단하고 멋있으세요. 원장님이랑 함께 일하게 돼서 좋습니다. 원장님 이번 유튜브 어떻게 촬영하시게 됐나요? 승하 선생님이 내 일상을 좀 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기획을 해가지고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수의사들이 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구나, 좀 이 또 동물들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허락을 해서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AI 연구실 동물병원에 특화된 AI 시스템 개발이 진행된다. 환자의 자료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 수의학의 여기는 저희 새로운 병원의 표준을 AI 만들어가고 연구소입니다. 있다. 보시는 것처럼 AI 그 수의학에 도움되는 그런 AI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AI를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원장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수의학 AI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의학과 AI를 연결짓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가요? AI가 되게 이제 그 메가 트렌드가 되고 각 분야에서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의학, 그러니까 수의학, 더 큰 범위에서 의학에서 AI는 되게 더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AI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최근에 굉장히 AI가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추론 능력이 좋아지고 완전히 없어지진 못했지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짓말 요게 많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그리고 대기업들이 의학 AI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학에서는 AI의 도입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근데 많은 의학 연구에서 이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의사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지식이 많은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큰 퍼포먼스와 더 높은 진단율과 더 높은 치료를 달성한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AI가 결국 의사, 뭐 수의사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결국 AI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생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걸러낼 수 있는 의사와 수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직접 AI 개발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AI 교수로 있던 동생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시작을 해서 저도 정식으로 이 코딩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코딩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유니스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같이 재밌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챗S라고 하는 AI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수의사가 진료를 볼 때 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우리는 이제 케이스 레포트라고 하는 실제 내가 지금 있는 환자와 유사한 환자가 있었는가? 그런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라고 하죠. 이 환자군에서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어땠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후양적 연구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빠르게 AI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지고 치료에 대한 조언을 간접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라고 논문을 찾아서 올려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한 3, 4개월 전부터 쓰고 있고요. 암 치료할 때 특히 근거 중심 의학, 이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분야에서 지금 AI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스크라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의사가 하루 일과의 한 4분의 1은 차트 쓰는 데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진료실에서 보호자와의 대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AI가 차트를 써줘요. 스크라이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입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케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원무과에서도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개발하고 계신 AI는 또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하는 거는 SOS라고 하는 AI 개발 프로젝트인데 비교의학,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의학에 대한 관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연구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어떤 과에서 뭐 내과, 외과 여러 가지 과가 있을 때 사람하고 수의학하고 이 진료 격차를 볼 때
가장 이 격차가 심한 게 암이에요. 동물 암 분야가 한 15년 정도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물들한테 하고 있는 치료는 15년 전에 사람 병원에서 하던 암 치료들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경제 논리라는 이유로 쓸 수 없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쓸 수 없는 항암 치료도 많고 쓸 수 없는 치료 기법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은 동물병원에 이런 약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공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야를 좀 극복을 하고자 이 원헬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SOS는 S 온콜로지 서포터의 줄임말인데, 그런 사람 의학하고 동물 의학하고 이런 연구 논문들을 비교해 가지고 조금 더 AI가 추론을 해서 더 창의적인 치료법을 한번 제안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환자의 차트에서 이 AI가 뭐 히스토리, 타임라인, 패솔로지, 그 다음에 뭐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영상이야 이런 거를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인의학하고 수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 방법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 비교의학 자료를 생성을 하고 보호자 설명 자료까지 생성을 해주는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이, 저희 암센터에는 그동안 또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여러 연구기관들이랑 협업을 해서 요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개발되면은 이 사람 의학에서 인사이트를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여기에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SOS 내가 초기 버전 만들어 본 건데, 일단 차트의 API를 가져와서 AI가 이렇게 이 환자의 히스토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치료 타임라인, 그 다음에 병리학적, 그러니까 요거를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에서 AI가 한번 가공을 해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바이올로지,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병원의 EMR에는 모두가 다 서브젝트 파트에 텍스트로 다 자료 올리게끔 하고, 요거를 다 이제 파싱을 해서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구현을 했으면 좋겠고, 수의학 DB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병원 자체 진료 데이터를 여기다가 합치고, 그리고 의학 DB는 요게 그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많더라고. 뭐 국립암센터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또 유전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비교를 해가지고 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이 수의학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런 치료가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비교의학으로. 이거 하면 그러면 지금 갑자기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체데스와 얘와의 지금 어떤 큰 차이는 어떻게 보내요? 체데스는 수의학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주 그 패러다임이 두 가지 키워드야. 컴퍼레이티브 온콜로지, 그 다음에 저기 근거 활용 의학. 그럼 어쨌든 체데스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고, 그래서 그동안의 치료 통계를 가지고 추천을 한다인 거고, 이거는 근거들을 활용해 가지고 더 AI가 인퍼런스를 더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SOS는 어쨌든 에서만 쓰는 거야. 에서만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그치.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훨씬 더 자유롭지. 자유롭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허혜연이라고 하고요. 허찬 원장님 동생입니다. 지금 허천 원장님이랑 같이 동물병원 AI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같이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오빠의 그 현장의 경험에 그리고 기반한 좀 고민들을 많이 공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병원에 진짜 인공지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네, 오빠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꼬셔서 오게 됐습니다. 혹시 허천 원장님은 어떤 오빠일까요? 허찬 원장님, 네, 오빠는 사실 어렸을 때보다 저보다 공부를 잘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항상 넘치고, 네, 그랬던 오빠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말하긴 싫지만 배울 점이 많긴 많고요. 또 요새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데, 네,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서 제가 옆에서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네, 엄청 바빠 보입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KTX 기차 안. 기차에 오르며 또 다른 일정이 시작된다.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만 손에는 책이 들려있고 눈은 활자에 머문다. 이동의 시간마저 지식과 성찰로 채워진다. 한국동물병원 협회에서 혁신경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S동물병원의 허찬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카페 안. 카페 한켠에서 화상회의가 이어진다. 이번 주제는 동물병원과 AI 개발, 국내외 기업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현장 진료에 쓰일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진다. 언제는 기차에서 계속 책 읽으시던데 혹시 어떤 책 읽으셨던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다윈의 미완성 교양곡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어떤 다윈의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 뒤에 이 동물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책이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채널 구독자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또 동물을 좋아하실 테니까 관련된 책 2가지 추천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기적 유전자,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는 이렇게 결국 사람으로 진화가 된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 온갖 그 우연의 이제 산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 같은 이제 수의사나 동물복지 학자들에게는 종우월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무조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그 책은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철학과 교수님이 쓰신 개와 고양이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서는 이 개와 고양이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되는가, 뭐 또는 그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맞는가 같은 그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쓰신 책인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게 책 2권 추천드려볼게요. 선생님 진료 보실 때 철학적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의사는 안락사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수의사 단독의 결정으로, 아니면은 때로는 같이 결정으로 어떠한 생명을 내 손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뭔가 내가 깊은 고민을 하고 좀 이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정신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들을 읽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내가 한 결정이 옳았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결정들이 옳은 건가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돼서 과학하고 철학책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 대한 주제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오늘 강의는 충남대학교 그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초청 강의고요. 수의학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특강 요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 계획도 오늘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 제가 졸업한 충남대입니다. 지금 이쪽, 그러니까 수의대는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쪽 문대는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우리 와이프가 여기 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와이프랑 데이트하러 여기 많이 내려왔었는데 거의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엄청 건물 좋아지고 다 좋아졌네. 오전 11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충남대학교 캠퍼스. 익숙한 길 위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강의실로 향하던 발걸음, 연구실의 열기,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의 웃음소리까지 그 기억 속 풍경이 오늘의 발걸음과 겹쳐지며 짙은 회상의 시간이 된다. 오늘 요 근처는 정말 거의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건물이 다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오전 11시 반 충남대학교 강의실. 학생들과 연구진 앞에 MRI와 CT 활용법을 설명한다. 강의실은 집중과 열정으로 불타오른다. 지금 어느 위치를 스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장운동이 30초 안에 몇 번 일어나는지. 강의를 마친 뒤 카페로 이동해 회의가 이어진다. 충남대 교수진과의 공동 연구 논의가 한창 진행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의 방향이 차분히 모아지고 있다. 여기는 제가 졸업한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입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해서 오늘 교수님들하고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모교 방문을 오후 했고 3시 재밌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수의과대학 캠퍼스. 강의를 마친 뒤 수의과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학창 시절을 떠올린다. 강의실을 지나며 옛 학교 생활의 기억이 겹쳐지고 졸업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일기 세월의 선배님부터 이렇게 흐름을 복도에 느낀다. 졸업생들을 쭉 붙여놓는데요. 2008년도에 졸업사진입니다. 저랑 같이 동업하고 있는 정희준 원장. 오랜만에 마주한 당시 선배와 인사를 들어가나, 마이크? 나누며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하고 가장 많이 밥을 얻어먹었던 01학번 김태원 선배님이시고 지금 수의대에서 양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과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언제 왔었는데? 저 방금 왔어요. 네, 방금 와가지고 이게 찍는 목적이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면 말 조심해야겠네. 아니요. 저는 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술자리에 가장 늦게까지 있고 수업 시간에는 가장 늦게 나오고 농구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것 같고 네, 동아리 후배입니다. 농구 동아리 선후배입니다. 그 남쪽 지방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남쪽 지방 강아지들이 걱정됩니다. 셋째 날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 팀장님, 우리 채용고고 이번에 수정하는 거는 정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크루의 파티원을 모집한다. 우리의 좀 컬처핏을 해가지고 우리 미션이 지식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동물 살린다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홍보실과 회의를 가진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채용 공고, 어떤 인재를 찾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의견이 오간다. 전문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기 위해 한 문장과 한 이미지를 신중히 다듬는다. 오늘은 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 11개 논문이고 일단 첫 번째 논문은 벤트로플렉션, 이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있는 거, 그거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석에서 한 절반 정도가 저칼륨 혈증이 나왔습니다. 이후 내과, 외과, 경영진 회의 등이 이루어진다. 오후 2시 회의실. 내과 컨퍼런스가 시작된다.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고 환자 사례를 토론한다. 원장은 질문을 던지며 의료진과 의견을 나눈다. 깊이 있는 논의가 쌓여 치료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진다. 첫 회의는 그 기획실 회의였고요. 그래서 병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하면서 발전 방향들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과 수의사들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고양이 저널 새로운 논문들 제가 준비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디스커션 하는 거 전달했었고. 그러면 오늘 이제 남은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이 3시 반 정도 됐고 이제 요거 설치 끝나고 양산점에도 또 다른 장비 설치가 있어가지고 양산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출근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당직 근무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식사는 언제 하시나요? 그러게 오늘 밥을 하나도 못 먹었네. 뭐 저녁에 시간 있을 때 잠깐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후 10시 동물병원. 밤은 깊어가지만 원장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하루의 진료와 연구, 교육, 그리고 야간 당직까지 모든 과정은 다시 내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진다. 병원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삶을 지켜간다. 선이 꼬여있다.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선만 풀어줄게. 자, 고양이들은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은 하루 필요 수면량의 10%밖에 못 잔대. 그래서 불을 꺼줘야 돼. 밤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게. 내 팔 드레싱 할 거라. 지인쌤, 나 드레싱 좀 해줄 수 있어? 치료 도중 생긴 상처에도 묵묵하게 팔을 소독한다. 잠시의 아픔보다 중요한 건 환자 곁을 지키는 일. 그 모습에서 묵묵한 라인병 책임감이 죽는 전해진다. 아, 이거 안 발라도 돼. 소독하고 그냥 붕대만 감아줘. 주사라도 맞으셔야 돼요. 어제도 일하시고 저녁에 당직 서시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당직을 7년째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10시 퇴근인데 뭐 24시간 근무 정도는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수의사보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뭐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전에도 이제 촬영하자고 했을 때는 제가 뭐 바쁘단 핑계로 안 하다가 이번에 오케이 한 게 좀 수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떠나서 수의사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아직 이 수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있으신데 물론 모든 뭐 제가 뭐 100% 수의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뭐 강아지 고양이가 좋아서 수의사가 됐고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5년을 버티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다만 한 분이라도 수의사 선생님들이 안고 사는 고민, 힘든 거 이런 걸 좀 알아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저를 비롯해서 수의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분주함에서 시작해 진료와 수술, 연구와 교육으로 이어진 하루.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원장님의 하루가 완성된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희망이 되고 병원은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